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 제안하기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제안 요청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수집과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수렴을 통해 제안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일정에 따른 적용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단계별 진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 잘 들으시고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부담스럽죠, 좀. 예, 이거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게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신 적이 없죠. 네.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는 장점도 될 수 있고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의 규모를 좀 키워가고 싶다면 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이번 단원은 잘 학습에 참여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영 씨처럼 그 제안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에게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입찰에서 이제 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네. 또 한 가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냈는데 우리가 된 거죠. 우리가 별로 경쟁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워낙 회사와의 관계가 돈독해서 그냥 제안서 좀 달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되고, 이 얘기를 왜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제안서에 집중해야 될 코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제안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그 페이퍼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제안 요청서에 명시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프로젝트 개요를 파악하게 돼요. 이걸 작성하다 보면. 네. 그리고 상대 측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져요. 이 회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 정도 선에서 양보할 수 있겠다라든지 네. 이건 뭐 절대 안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물론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페이퍼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안 전략과 방향에 의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 보완을 해야 된다던가 좀 추가될 것들, 네. 또 아니면 제안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궁금하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럼 그것도 거의 물어봐야 되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표로 정리를 해보면 클라이언트, 즉 그 주문자죠. 우리에게 주문한 사람, 그 회사의 브랜드, 뭐 소개, 또 부서들 이런 걸 알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담당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개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핵심 요구사항이 그 밑에 있죠. 제안 요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서술식으로 쓰면 안 되고 개조식으로 써야 됩니다. 개조식이요? 예, 개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만 있는 거예요. 서술형 그 핵심 요소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점 찍고 무엇이다, 무엇 밑에 끝에다가 이제 조사를 붙이지 어미도 안 붙여니까 뭐 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잘 아니고요. 그냥 핵심만 이렇게 쓰는 형도로 하고, 조사 방향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아까 조사에 대해서 잠깐 전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정성, 정량 이런 거. 그다음에 개발 환경,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가 이런 건데 그 하드웨어를 우리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뭐 서버 환경이 윈도우 기반의 ASP다. 우리는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또 수행 조직, 또 일정 및 예산 이런 것들이 제안 필수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 위쪽에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측에 대한 정보이고 네.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죠. 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안서를 한번 보시면서 훑어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지금 목차가 있죠? 차례가 있고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들 간략히 표현해놨고 우리도 제안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안서 평가의 평가 개요,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이런 게 미리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얼마나 성실하냐 이거죠. 저거만 기준에만 맞추면 일단 컷 아웃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해줘야 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랑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사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4~5명을 이렇게 사업 안내를 하고 있고 설계 금액도 지금 나와 있죠. 네. 또 사업 범위, 추진 배경 필요성 다 있습니다. 뭐 포털을 보면은 고도화를 해야 되고 장비가 노후화돼서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사업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 뭐 기대 효과를 이런 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저 기대 효과에 부응할 수 있을까를 또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때요? 제안서에 써 있어요.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명시적으로 쓰면 그러니까 확 드러나게 쓰면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광고 카피 쓰듯이 카피 쓰듯이. 광고 카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서술형이 들어가기도 하고 서술형, 하겠네요. 예, 근데 길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안서하고 그 점이 제일 차이가 생기겠죠.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그게. 그리고 시스템 개발 추진 경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온 거예요. 네. 이런 히스토리가 우리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저런 용어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 생성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조직도도 이렇게 있고요. 서비스 구성도 이렇게 구성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제 실제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통 문서는 이렇게 뒤쪽에 이런 것들이 있고 제안 안내, 일반사항, 입찰 방법 이런 게 있죠. 네. 입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입찰식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업체를 불러다가 주영 씨 그동안 일했듯이 친하니까 와서 얘기 좀 해줄래? 이런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한 경쟁 입찰이다. 제한적인 어떤 내용을 주고 또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수, 회사의 수 이런 걸 제한해 놓고 경쟁을 협상을 해서 하겠다. 3개 정도를 뽑아서 대략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이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게 좀 약합니다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PT를 받으면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제안 요청서는 이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면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는 저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때는 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나라장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국가에서 구성한 온라인 쇼핑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쇼핑몰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파는 거죠.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잘 읽으셔야 되고 또 기타 유의사항 여기 또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정말 뜯어보듯이 잘 해야 되고요. 탐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읽으면 손해봅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은 문서를 가지고 정독을 하고 팀 회의도 거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비 서류 잘 갖춰가셔야 됩니다. 서류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증빙 관련 서류 보세요.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회사의 규모가 아마 제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은 언제까지이며 어디다가 내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내야 됩니다. 이게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하십시오. 그죠? 제안서를 만드는 데에 대한 문의사항도 해도 됩니까? 일단 전화해보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네. 예, 자기가 판단하거나 우리끼리 물어보고 과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당사자, 계약을 할 당사자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클리언트 측과. 그리고 제안 요청 설명회. 이건 뭡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써있죠? 여기는 개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서류로 하겠다는 거죠. 오로지 서류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면 설명회가 왜 없죠? 이런 거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프로젝트를 쭉 제안 요청서를 읽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셔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제안서 작성하기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뿐입니다. 자, 머리가 복잡할 때는 항상 메모를 하고 그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면 좋습니다. 그건 체크리스트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이제 또 체계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안 필수 항목이란 클라이언트가 제안 요청서에서 명시한 제안 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을 말합니다. 필수 항목을 재점검하고 숙지하는 것은 프로젝트 개요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요구사항 이외에도 제안 전략과 방향에 의해 반드시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제안 항목과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리합니다. 실습은 일정 수립과 관련된 걸 한번 해보죠. 네. 디자이너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일정은 이제 그 자기 데스크에 있는 탁상 다이어리 있죠. 거기다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수기로 기록을 하시고 수기로 기록을 하실 때도 간트 차트 형식으로 그 컬러풀하게 중요한 일정은 빨간색 이렇게 범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좋고 개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제 미리 알람 기능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기다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 7가지의 일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간트 차트 형태로 구현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한다. 시각적인 요소. 베타 버전은 언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안내 메일, 그러니까 베타 이메일 그리고 테스트 단계 개발 일정 이렇게 전체 개발 일정이 따로 들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UI 요소를 연결하는 그 일정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타이틀로 해서 이런 일정들이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일정과 가장 짧은 일정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일정들은 여기 담당자들한테 물어서 네. 그 일정들이 각각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일정을 먼저 받아서 무조건 여기 넣는 겁니다. 무조건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네. 이걸 검토하실 때 먼저 그 각각의 수행 단계에서 얼마나 절대 시간이 필요한지를 먼저 뽑는 겁니다. 그냥. 아, 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걸리는 돼요. 시간. 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네. 스타트하는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 시점을 먼저 다 내부망에다가 메신저로 공지를 하세요. 아, 그러면 내부망에서 우리는 언제 시작할 겁니다. 언제 시작할 겁니까? 나올 텐데 네. 그 기준은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이때 시작할 건데 바로 출발해야 되는 팀도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경우는 프레임워크가 다 나와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종속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럴 경우에 그걸 조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조율이 다 완성되면 이 간트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 프레임워크는 4주부터 시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니까 어차피. 네. 이렇게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시각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일은 거의 끝날 때쯤에 한다. 시각적 요소가 디자인이랑은 좀 다른가요?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요. 예, 일정표를 간트 차트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해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베타 버전 제작 시한은 언제 한다라고 또 이동을 해보고요. 베타 버전 제작 시에는 얘가 다 모두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베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보통 하겠죠. 보통은 베타를 먼저 만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되어 있는 걸 여기다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네, 결정한 결정할 거를. 수준이 아니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결정된 거를 여기에 우리는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메일은 맨 마지막에 하겠대야. 마지막에 10주차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런 간트 차트는 한눈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언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게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확실하게 이 내용이 맞는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맞다면 이것을 이제 시각 요소로 해서 이제 장식을 하는 거죠. 네. 그 장식을 언제 하셔야 되냐면 지금. 색깔 바꾸고 하는 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완성됐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자꾸 투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무에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혼동도 올 수 있고 에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다른 길로 쓸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네. 예쁘게 잘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일정을 수립할 때는 기획,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별로 업무량을 구분하여 단계별 프로젝트 수행 가능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분류된 업무별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세부 업무 항목으로 재분류합니다. 업무 항목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선정하고 업무 난이도를 파악하여 시작일과 마감일을 결정합니다. 업무 항목별 수행 가능 기간을 산정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영 씨가 무슨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정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다는 기분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세부 내역별로 출발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인데 우리가 실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구성이 돼야 발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 맡길만 하구나라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 잘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구나를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역시 팀 작업을 하면 좋겠고 같이 옆에서 모여서 서너 분이 관계되는 그 자기 영역들을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 화면으로 구성되는 것뿐이지 예상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여기까지는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얼마가 남았고 거기서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뭐 그런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회사의 실무에 가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 업무에 필요한 것들은 자기 걸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각 팀별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얻으려 할 텐데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회사마다 다르고요. 또 프로젝트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절대 시간의 패키지는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통째로 이동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출발을 언제 하든 나는 3개월이라는 시간, 3주라는 시간만 주어지면 이 파트에 대한 거는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명료하게 해주고 그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출발이 되는 건지를 상관없이 일단 나열을 해놓고요. 모든 태스크가 정리가 되면 그 이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을 조절하는 거죠. 이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디지털 디자이너들은 이런 일정에서 어느 파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나요? 당연히 뭐 DB와 UI 요소 만드는 거, 또 시각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NCS 학습 모듈의 그 체계 자체가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28차시, 29차시, 30차시라고 본다면 그 중에 적당한 수준으로 잘 분배를 해놨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무에 가서도 그 비중으로 업무의 그 기간이나 어떤 부담, 그런 수위가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조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정 조정을 하면서 완성된 간트 차트를 이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제안서라든지 브리프라든지 이런 곳에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인포메이션 자료로 시각화 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단계인 건가요?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레포트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트 차트를 이대로 이제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출력을 해서 프로젝트 브리프라든지 다른 파일들에 붙여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 화면 캡처를 하든지 해서 PT 자료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간트 차트를 손쉽게 작업해서 엑셀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더불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고 보고서를 위해서 시각화자를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일정 계획은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산출하여 클라이언트 및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들과 상호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일정표를 토대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효과적인 일정 수립을 위해 세부 사항의 꼼꼼한 점검과 기획 반영 태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하기에서 제안서 작성하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많이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뭐든지 좋습니다. 일정 수립은 실제 일정과 차이가 있고 없고는 언제 판단이 되죠? 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일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르게 되면 이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씩 이제 선명해지죠.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팀장님과 협의를 하던가 또 클라이언트 측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골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프로젝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일정까지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최대한 하지 않게끔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안 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달라 그러세요. 아니면 완료를 해주든가 거기서. 근데 그쪽에서 미루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정확히 해달라고 하고 보통은 협상을 할 때는 이거는 협상이 아니죠. 아무튼 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기한을 정해놓고 2번, 3번 재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징은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자기가 잘 모르듯이 남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은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조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인지도라든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서내에 넣는 것도 또 방법이에요. 소비자 여러 명,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이 우리를 탑으로 뽑았다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 니즈를 가장 잘 소화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뽑혔다든지 이런 걸 넣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작성할 때 중요한 자료는 제안 요청서죠. RFP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요구하고 거기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투입 인력이 얼마 몇몇 명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첨부 양식에 보면 이름이 무엇이고 학력이 무엇이고 경력이 뭐고 이거 다 그 쓰도록 양식화돼 있어요. 거기에 잘 맞춰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제시한 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군요. 좀 더 질문을 받고 싶으나 이제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을 수립할 때는 팀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마감할 수 있는 일정을 산정해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회사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요청서에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